안녕하세요. 감성 캘리그래피반 제2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PPT 강의를 하고 실기 강의까지 합쳐서 오늘은 조금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캘리그라피를 지난번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하는지를 대충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2차시로서 강의 계획서에 의해서 2차시 선긋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원래 대면 수업 기준으로 10시부터 출석 이론을 간단하게 하고 실기 및 과제물 제출 1차, 그리고 10분 휴식하고 또 2차 좀 더 심오하게 깊이 있게 실기 수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과제물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자리를 정돈하고 하는 것으로서 3시간에 걸친 수업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먼저 대면 수업 기준으로 해서 10명 구성해서 전체 5팀으로 조를 만들어서 조장을 뽑아야 되는데요. 조장은 자기 조의 이름과 연락처를 저장하고 또 자기 조끼리 단체 카톡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수업과 단체 수업을 같이 겸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학생 수가 근 48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름을 기억하지를 못하고 친구들도 이름을 서로 알면 그때그때 물을 수도 없기 때문에 명찰을 만들어서 자기 목에 좀 걸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명찰 케이스는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갈 텐데요. 이 명찰은 반드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업이 바뀔 때마다, 서체가 바뀔 때마다 그 서체로 자기 이름과 학과, 조 이름을 써서 가슴에 달고 있으면 새로운 그때그때의 서체 공부도 될 겸 이 명찰은 제가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직접 써서 그렇게 명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주차의 강좌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캘리그라피의 다양한 선긋기 연습을 하고 그 선으로 우리 전통 문양을 보고 타투까지 그려보겠습니다. 자, 선이라는 것은 단순한 아주 줄긋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선에서 확장이 되면 그 글씨 쓰는 서사자와 그것을 보는 감상자에게 생명의 운동감과 정감을 유발합니다. 예로부터 이렇게 내재된 동태와 생명감이 결핍되면 시, 문, 서, 화를 막론하고 수준 이하 혹은 수준 이상 이렇게 평가되는데, 결핍이 되면 수준 이하라 그러고 아주 잘 되면 아주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죠. 정감 부호를 표현하는 그 요소들은 회화 등의 예술에서 볼 수 있지만 자연 사물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형상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캘리그라피가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획의 형상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자연의 현상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형상을 통해서 창작 욕구를 유도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받아들이는 그 심미 형식이 더욱 자유롭고 풍부해지고 시몬해지면서 캘리그래피에서 표현하고 있는 형식 요소들, 즉 점획이나 결구, 장법, 목의 색깔 등에 적극적으로 몰입하게 만들어서 결국 아주 특유의 미적 감각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감을 지닌 요소들은 바로 형태와 정신의 통일체들로서 캘리그라피의 미학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도 계속 이 형식과 내용의 통일됨을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선이란 일반적으로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러한 직선과 곡선으로 조합된 것이 또 글씨인데요. 글씨는 곧 그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자로는 서여기인이라고 하죠. 글서자, 같을 여자, 그 기자, 사람인자입니다. 글씨는 바로 그 사람과 같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이 쓴 글씨에서 그때의 감정과 그리고 그때의 생각, 그 당시에 어떤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글씨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추사 선생님의 글씨를 보겠습니다. 잔서, 완석루, 그리고 판전. 이 추사의 글씨는 후대에 추사체가 이루어진 추사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던 반듯반듯한 그런 글씨에서 많은 완전히 자기의 공부했는 결집체로서 뭔가 조형적으로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판전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생숙생의 그런 경지에 다다른 글씨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씨가 왜 좋다고 할까라고 생각되겠지만 모든 작품은 서투른 생, 금방 태어났을 때 그 어린애의 그 서투름에서 숙, 아주 완숙된 그런 경지로 가서 마지막에는 그것이 모두 융합되어서 다시 생, 처음에 그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의 작품이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판전도 추사 선생이 71세 과병중작 71세 때 과천에서 병중에 이 글을 썼다라는 옆에 낙관 글씨가 있는데요. 뭔가 어눌한 듯 하지만 그 속에 굉장히 힘이 서려 있고 또 그 속에서 또한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그 속에는 모든 완숙미가 들어있는 그런 작품이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추사 선생이 판전은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썼던 글씨입니다. 자, 그러면은 글씨 속에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또한 추사 선생의 편지입니다. 58세 때 쓴 편지인데 사촌형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슬퍼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은 글씨가 강하고 그리고 약한, 그러면서도 아주 신랄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맨 첫 줄에 통곡 차 하사야, 슬프구나 슬프구나, 이 무슨 일이냐, 네가 죽다니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의 편지인데요. 통곡은 아주 막 슬픔이 그냥 그대로 묻어나고 천지가 무너진다, 이런 거 할 때는 강하게 획이 강하게 나왔죠. 편지 글씨인데도 이렇게 자기가 그 감정이 고조될 때는 획이 강하고 또 슬플 때는 슬픈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 속에서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안중근 선생님의 글씨를 볼게요. 안중근 의사의 경천, 세심대,
이런 글씨를 보면은 정말 저게 잘 썼다 못 썼다를 떠나서 글씨 속에 아주 기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글씨를 볼까요? 이거 누구의 글씨일까요? 이거는 매국노로 알려진 바로 이완용의 글씨입니다. 이완용 아시죠? 을사오죽 중에 하나고 나라를 팔아먹는데 1등 공신을 한 사람입니다. 이완용은 조선 후기에 아주 명필로 알려져 있지만 안중근의 글씨와 이완용의 글씨 중에서 어떤 작품이 비싸게 팔릴까요? 가격이 클까요? 아무리 명필이라도 그분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작품이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정신을 그 글씨 속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완용의 작품보다는 안중근의 작품이 더 값이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물 이철경 선생님의 글씨와 꽃들 이미경 선생님의 글씨인데요. 이 두 분은 자매입니다. 갈물 이철경 선생님이 언니고 꽃들 이미경 선생님이 동생인데 우리나라 현대 공채, 근현대 공채를 완전히 자리 잡게 만든 조형적으로 새롭게 현대 글씨에 맞춰서 만든 분들입니다. 갈물 이철경 선생님은 글씨를 보면 꽃들 이미경 선생님하고 약간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도 조금 달라요. 같은 궁체를 쓰는데도 갈물 이철경 선생님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위치가 있었고 검란여고 교장으로 마지막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즉십자 총재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종각의 글씨라든가 이런 글씨들을 많이 남기신 분이고 아주 강하시고 아주 생활력이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갈물 한글 서회를 창설하여서 현재의 한글 궁체 단체를 1000명에 가깝게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글씨가 벌써 강하고 단단하고 아주 절도가 있고 이미경 선생님은 거기에 비해서 동생인데 글씨는 참 더 아름답죠.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여성적이죠. 갈물 선생님이 남성적이라면 꽃들 선생님은 여성성이 돋보이는 그런 글씨입니다. 어느 쪽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두 분은 자기의 개성이 충분히 보이는 그런 글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볼까요? 이거는 제 작품인데요. 이미경 선생님의 제자로서 또 나름대로 조금 그 궁체로서 쓴 작품입니다. 왼쪽의 것은 제자에게 주려고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배움은 온 정성을 다하여 오랫동안 해야 한다. 정성을 다하면 통하지 못할 것이 없고 오랫동안 하면 얻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제자에게 준 글씨이기 때문에 아주 정성을 다해서 쓴 글씨고 우측에 있는 것은 최근담에 한 글을 중간에 내용을 쓰고 바깥에 조금 그 해설을 적어 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담은 어떤 격언이나 사람에게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 좌표를 심어주는 그런 글이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썼죠. 그래서 한글은 내용에 따라서도 이렇게 많이 글씨체를 달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글씨 속에 그 사람의 심정,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마음, 정신까지 들어있는 글씨이기 때문에 글씨를 쓸 때는
뭔가 늘 하면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작품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로 선긋기를 해야 하는데요. 붓으로 썼을 때 가장 기본 획이 바로 혼민정음 해례본의 원필과 용비어천가의 방필이죠. 가로선이라도 시작과 끝부분, 기필과 수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붓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쿠레타케 캘리그라피 붓을 한번 사용할 때의 그 느낌을 보겠습니다. 시작과 중간 그리고 마치는 것을 서예 용어로 기필이라 그러고 가는 것을 행필이라 그러고 마무리하는 것을 수필이라고 합니다. 자, 붓으로 쓸 때의 보통 반드시 중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쿠레타케 그러니까 캘리그라피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형식을 많이 깨뜨리죠. 시작이 뾰족하다가 중간에 굵다가 다시 뾰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게 바로 캘리그라피의 장점이자 매력이죠. 밑에 있는 것은 여깁과 해봉하는 고전 붓 쓰는 방법과 비교를 했습니다. 자, 기초 선긋기 두 번째 그을 때 쭉쭉 똑같이 긋는 게 아니고 가늘게 그었다가 조금 두껍게 그었다가 점점 두껍게 획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붓으로 구리타케 붓으로 직접 선을 그어보는 시간이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이 대면 수업인데 지금은 대면 수업이 아니고 어차피 저 혼자 동영상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업이 동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돌려서 이대로 보고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했던 것들을 다 과제로 들어갑니다. 자, 선긋기 기초입니다. 가로선 긋기를 똑같이 한번 해보고 또 세로선 긋기도 해보고 가로선하고 세로선을 붙이는 바둑판 형태로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한 붓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각진긋과 그 다음에 타원형 그리고 가늘다가 굵다가 다시 가늘고 가늘다가 굵다가 굵고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선을 붓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선을 여러 개 해서 이렇게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 네모 칸에 그어서 가장 잘 쓰는 것을 골라 가지고 연습하고 난 뒤에 가장 잘 쓴 부분을 골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선긋기를 하는데 가로획만 쭉쭉 그을 게 아니고 직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곡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한번 붓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모양으로 한번 연습을 충분히 해야지만이 글씨를 쓰는데도 마음대로 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쓰고 싶다고 해서 생각보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연습을 해야지만이 좋은 글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선긋기 도형 연습, 계단 내려가는 모습, 별 모습, 그리고 삼각형, 피라미드 모습, 그리고 타원형, 그리고 이런 샵과 가위표를 붙인 이런 여러가지 도형 연습을 여러분들이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선긋기 연습을 응용하여 우리나라 전통 무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고려시대 청동 병입니다.
고려 시대에도 이미 청동에다가 이렇게 실처럼 선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문양을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런 모양을 보고 우리는 똑같이 연필로 아니면은 구리타케 붓으로 아니면 사인펜으로 이런 모양을 한번 선을 이용한 그림을 한번 무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올려보았습니다. 무늬 그리고 고려시대의 국립청주박물관 소장품인데요. 기사년 명청동금고, 그러니까 기사년에, 그러니까 고려시대죠. 색인 청동으로 새긴, 청동에다가 어떤 그림을 새긴 북한 쪽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모양을 또 본떠서 연꽃과 등굴 무늬가 있는 이런 문양을 한번 붓으로, 구리타케 붓으로 한번 그려보든지 아니면 가는 사인펜으로 한번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것도 선 연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고려시대 건데요. 삼성미술관 리움의 소장품입니다. 청동, 은입사, 포류, 수금, 문향완. 그러니까 청동으로 만든 은으로 된 아주 가는 실처럼 포류, 버드나무, 그리고 수금, 물에서 있는 새, 이런 무늬를 이렇게 향완, 조그만한 어떤 그 다반 같은 도자기 그릇에 새긴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을 보고 또 이렇게 선으로 한번 물가 풍경 무늬 이렇게 해서 새도 한번 그려보고 구름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수양버들, 버드나무도 한번 그려보는 그런 전통무늬도 한번 그려보는 그런 선 연습을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통무늬도 있지만 또 서양의 타투 문양도 한번 그려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뭐 타투라는 거는 어떤 문신 같은 거죠. 선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그렸는데요. 요거는 서양에서 많이 그린 거고 앞부분은 동양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각자 한번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고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서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올려드렸고요. 수업 시간 2차시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감정선 표현 1번, 2번 선, 3번, 4번 선. 자, 이거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1번 선은 조금 경쾌한 선으로 보이죠. 2번은 기분이 우울한, 3번은 슬픈, 4번은 어떤 음악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자기의 느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나만의 감정선 표현을 해볼까요? 자, 1번 즐겁고 경쾌한 감정선. 자기 어떤 선도 괜찮아요. 감정을 나타내는 아주 즐겁고 경쾌한 선은 어떨까? 그리고 슬프고 우울한 감정선은 어떻게 그릴까? 슬플 때는 어떤 선이 나올까? 그리고 화나고 짜증날 때는 어떤 선이 나올까? 지금은 내가 어떨까? 화나고 짜증나는 선이 나올까? 아니면 슬프고 지고 우울한 감정선이 나올까? 이런 감정선의 표현을 보고 미술 치료도 하고 하는 것이 더 확장된 또 미술 수업이 되겠죠. 자, 과제 2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자기가 즐겁고 경쾌한 선을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슬프고 우울한 선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요? 화나고 짜증나는 선, 지금의 나의 감정선. 이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제 3입니다. 오늘 수업에 임하면서 나의 감정선 창작은 어땠나요? 두 번째, 일반 필기 도구에 비해 붓펜으로 글씨를 써본 느낌은 어떤가요? 세 번째, 글씨는 곧 그 사람과 같다는 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써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제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제가 다양한 선 그리기 한 장, 5개의 선이 있었죠. 그리고 과제 2, 나만의 감정선 표현하기. 화났을 때, 슬플 때, 기쁠 때, 짜증날 때, 그리고 지금의 내 감정선이 어떻게 표현될까? 그것이 과제 2입니다. 그리고 과제 3은 바로 방금 말했던 여러가지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솔직한 느낌을 과제 3에 적어서 3개의 과제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출은 단체 카톡에 하기는 너무 많고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메일은 단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입니다. 이면지하고 쿠레타케 붓펜 그리고 A4 용지 한 10장 정도를 늘 준비해서 오시기 바라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 그리고 이 수업이 PPT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해서 바로 이 과제물을 써서 그리고 써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의 극복에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들도 가슴이 답답하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학교에 오고 싶을 분들이 많을 거고 한데 집안에서 이렇게 동영상만 보려니까 답답하기도 할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전주 비엔날레의 시소화전에 냈던 작품인데 봄밤의 느낌이 좋아서 그때 썼던 건데요.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랑 시인의 제목은 꿈밭의 봄마음입니다. 굽이진 돌담을 돌아서 달이 흐른다, 노을이 흐른다. 하얀 그림자 은실을 저르르 몰아서 꿈밭의 봄마음 가고 또 간다. 위에 그림은 물감으로 그냥 터치를 해서 돌담을 표현했고 봄밤에 아주 하얀 달이 있는 그런 봄밤의 느낌을 그냥 터치로 활용해서 했는데요. 이 글을 저는 이 시를 너무 좋아해서 환상적인 그 지금쯤이겠네요. 이제 남녘에는 하얀 복숭아꽃, 살구꽃, 그리고 벚꽃이 활짝 필 이 봄밤의 아름다운 모습을 시로 썼던 김영랑의 시를 한 번쯤 읊어보고 또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쓰든 못 쓰든 한 번쯤은 이런 글씨를 한번 잘 한번 써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 작품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알림은 그 단체 카톡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제물은 반드시 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